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다겸 연구원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로 K-팝 음반 시장은 3년 연속으로 더블 디짓으로 고성장하면서 K-팝 기획사들의 실적을 주도해 왔는데요. 이 원인을 이제 한번 P와 Q의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이런 고성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자료를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림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앨범 판매량에 이제 국내에서 발매된 앨범들의 판매량의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거의 다 그 K-팝 아티스트들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K-팝의 성장률이라고 보셔도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2019년에만 해도 10% 언더였거든요. 그런데 20년에 들어가면은 60%를 넘어서고 2021년에도 40% 성장하고 최근 22년 9월 누적으로 봐도 35%라는 더블 디짓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이 10%가 안 됐다라는 지점을 생각할 때 왜 갑자기 이 구간에서 앨범 고성장이 나왔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당사에서는 그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제 글로벌 팬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지점인데요. K-팝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팬을 만들고 이제 팬덤을 확대하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같은 글로벌 SNS 채널이 팬덤의 주요 유입 창구인데요. 코로나19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디지털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K-팝 아티스트들의 컨텐츠에 유입되는 강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K-팝의 약간 프록시 관심도 지표라고 당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K-팝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세 개의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의 연도별 유튜브 구독자 수 순증분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처음 수상하면서 K-팝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2018년까지 계속해서 고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가서 속도가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 추세가 갑자기 반전된 건 또다시 2020년이었는데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SNS 채널들로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됐고 그 과정에서 신규 글로벌 팬덤을 K-팝이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점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여기 그림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앨범 판매량의 절대적인 성장률보다도 K-팝 음반의 수출 금액 성장률이 더 높은 성장을 내면서 이런 음반 시장의 고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이 글로벌 팬덤 확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음반 다양화, 즉 다양한 종류의 음반을 통해서 한 명의 팬이 구매하는 장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인데 이렇게 음반 다양화 자체는 K-팝에서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죠. 막 엑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 앨범에 막 20가지 버전을 발매하기도 하고 버저닝 자체는 K-팝에서 되게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버저닝이 코로나 구간에 본격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구간에 이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수집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는데 그래서 2021년에 보시면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카드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유행으로 떠올라서 포켓몬 카드라든지 뭐 베이스볼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K-팝 팬들이 포토카드 수집으로 이런 관심의 동향이 쏠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림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트위터 상에서 포토카드에 대한 언급량을 이제 계량화한 수치인데 2020년 초에 비해서 지금 포토카드에 대한 언급 추이가 약 3.3배 정도로 높아질 정도로 팬덤 안에서
포토카드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을 출시했을 때 팬들이 이런 포토카드를 좀 더 많이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두 번째인 이 P 요인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팬덤의 코로나 구간에 이제 수집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인당 구매를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토카드가 증가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되면은 원래부터도 앨범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포토카드가 있어서 최소 3개 버전 이상의 포토카드를 2019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한 앨범, 그러니까 포토북 앨범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포토북이 있고 CD가 있고 포토카드가 이제 함께 들어있는 이런 앨범이 K-팝에서 일반적인 앨범 포맷이었고 이제 이거를 패키징을 다양화해서 이거를 뭐 3종에서 4종 정도 발매해서 버저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2020년 말에 카이 1집부터 시작해서 주얼 케이스 앨범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패키징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주얼 케이스라고 부르고 패키징이 종이로 돼 있으면 디지팩이라고도 불리는 1만 원 전후 가격에 이제 조금 더 포토북보단 저렴한 앨범인데 그 대신 포토북은 없고 CD랑 이제 포토카드 중심으로 이루어진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앨범이 2020년 말 카이 1집을 시작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21년에 들어서면은 상반기에는 SM 아티스트들만 발매를 하다가 하반기 들어가면은 뭐 JYP라든지 하이브 계열의 아티스트들도 이 앨범을 발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토북 3, 4종뿐만 아니라 이 디지팩 앨범을 멤버 수만큼 발매하는 게 약간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수 확장을 통한 앨범 판매량 증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8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더블 밀리언, 방탄소년단 제외 더블 밀리언 아티스트들의 이제 주요 컴백 음반 판매량만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디지팩 발매 전에 비해서 이후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음반 판매량이 고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팩이 총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한 비중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초동에서 일부 아티스트들은 디지팩이 몇 장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추측해 볼 때 20%에서 40% 사이, 총 판매량에서 20%에서 40% 사이를 디지팩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어서는 아예 이 CD마저도 없는 앨범, 그래서 포토카드만 있는 앨범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앨범을 최근에는 플랫폼 앨범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뭐 발매하는 회사 사업자에 따라서 뭐 네모 앨범, 위버스 앨범, 스마트 뮤직 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실물 포토카드랑 이제 디지털 코드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백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포토카드와 QR카드 이 두 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포토카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그 포토카드고 QR카드는 포토카드, 앞면은 포토카드인데 뒷면에 이 QR이 있어서 위버스 앨범이라는 앱으로 이 QR을 찍으면은 이 안에서 음악이 플레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앨범도 가온 차트에서 앨범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잠깐 드리면 2021년부터 CD만 있고 거기에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디지팩이라든지 주얼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CD도 없는 플랫폼 앨범이 등장하는 등 기존의 포토북만 있던 상태에서 앨범의 종수가 지난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 요인 역시 앨범 판매량 고성장의 하나의 트리거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플랫폼 앨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관이 몹시 용이하고 팬덤들이 음반을 사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앞서 확인했듯이 포토카드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에 이제 굉장히 잘 착안한 앨범인데 빌보드에서 이 앨범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아티스트들이 이 플랫폼 앨범을 통해서 판매하는 앨범의 장수는 디지팩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제 종수를 늘려서 앨범 판매량을 확장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플랫폼 앨범에서 나아가서 아예 디지털 포카까지 나가보자라는 시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에이티즈 같은 경우에는 디지팩 앨범과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 포토카드 플랫폼, 이제 카우라라는 곳과 이런 디지털 포토카드를 팬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실험해보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모먼티카라고 해가지고 두나무와 JV로 탄생한 NFT 플랫폼을 이제 이번 달 안에 론칭할 예정인데, 여기에 사전 예약이 70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아이에스파와 블레이크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NFT 컬렉션을 하나 발매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순수 디지털 버전의 포토카드의 어려움은 기존의 이제 K-팝 주요 이제 구매자가 누구인지 추측을 해보면은 인터파크 공연 굿즈 구매자 데모그래픽과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자이고 2030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2030 여성들이 이 디지털 포토카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사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11월에는 하이브에 대해서 이제 팬덤에서의 NFT 관련 보이콧일 정도로 팬덤의 중복 과금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없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NFT를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1년에 주얼 케이스 앨범을 확장한다든지 22년에 플랫폼 앨범을 확장한다든지에 비해서는 디지털 포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앨범의 종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앨범 총 판매량을 올리는 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다소 한계에 진입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앨범 판매 고성장을 계속하려면 결국 팬덤의 큐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팬덤의 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봤을 때 첫 번째 타겟 시장은 BTS가 확장한 북미 팬덤입니다. K-팝 음반 수출액 내에서 미국 비중은 2013년에 2%에 불과했는데 21년에 가면은 18%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했는데요. 기존의 일본과 중국이 주요 소비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포션이 늘어난 시장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K-팝에서 새롭게 배후지로 떠오른 시장이 북미 시장인 거고, 공교롭게도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과 중국, 일본, 북미를 제외한 시장에서의 성장이 같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팬덤의 확장을 위해서 K-팝 아티스트들은 북미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들이 과거에는 데뷔하고 나서 일본어 앨범은 굉장히 빨리 내는 편인데 영어 앨범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나서 내는 추세였다면, 2018년 이후에 데뷔한 아티스트들을 보게 되면은 영어 앨범과 1호 앨범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영어 앨범을 더 빨리 발매하기도 할 정도로 북미 팬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아티스트를 그러면 이제 판별해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저는 팬덤을 이제 지역별로 볼 때 두 가지 요소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해당 시장 안에서의 순수한 인지도, 두 번째가 앨범을 구매할 정도인 코어 팬덤의 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지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표는 유튜브 조회수라고 생각하는데, 12개월 누적 조회수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에서의 조회수를 기준으로 순서를 세워보게 되면은 3세대 핵심 아티스트인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있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이런 순서로 내려온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코어 팬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빌보드 200에서 이제 첫 주 판매량 기준이긴 한데 모두 다 이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방탄소년단이 27만 장 정도라면 스트레이키즈가 10만 장 정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은 3세대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그 다음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래서 인지도와 코어 팬덤 양측에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스트레이키즈가 가장 전방에 있고 그 다음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정도이지 않나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투어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팬덤의 강도를 더욱더 굳혀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팬덤 유입을 위해서 첫 번째 방편이 새롭게 확장된 시장이자 방탄소년단이 군입대가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팬덤 안에서 공백기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북미 시장의 공략이고 거기서 잘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신규 팬덤을 확장하는 방식은 K-팝이 2016년에 글로벌 확장을 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고 전체적으로 아티스트들이 팬덤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바로 곡의 흥행을 통한 대중성 확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룹들이 최근에 와서 거의 다 걸그룹들이라는 건데요. 2016년 이후로 이제 살펴봤을 때 국내 스트리밍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어간 이제 아이돌들을 걸그룹과 보이그룹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걸그룹들은 그래도 16년에 트와이스나 여자친구, 18년에 모모랜드, 블랙핑크 이런 식으로 종종 있었는데 보이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데뷔한 지 2013년 데뷔니까 7년 차였던 BTS 아니면은 이제 데뷔한 지 10년도 훨씬 더 넘어가는 빅뱅 이런 정도의 인지도가 충분히 쌓인 남자 그룹들만이 이 상위권 스트리밍에 차트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여자 그룹들은 신인일 때도 차트인을 하고 있었고 2021년 이후에 이 추세는 훨씬 더 심해지는데 21년에 브레이브걸스, 에스파에 이어서 22년 들어서는 아이들이라든지 아이브, 뉴진스 같은 그룹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들의 최근 선방에 대해서 신규 팬덤 확장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과거의 걸그룹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앨범 만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던 높이에 이미 도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앨범만으로 180만 장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렸고 아이브는 세 번째 앨범으로 거의 140만 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현재 올리고 있고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데뷔 앨범부터 60만 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컴백한 앨범 선주문 기준으로 70만 장 수준의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성을 통해서 곡이 히트하고 그 곡을 통해서 신규 팬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걸그룹들 위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 아이들 정도로 추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성장이 계속 일어나려면 신규 팬덤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팬덤 유입 강도가 높은 IP가 회사의 이익 측면에서 주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살펴보면 스트레이키즈를 보유한 JYP이고 그렇기 때문에 JYP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 스트레이키즈 자체도 좋지만 그 밖에도 내년에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보이그룹, 걸그룹 현지화 버전의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이제 신인 보이그룹, 과거 SBS 라우드를 통해서 데뷔조를 뽑았던 이 그룹도 데뷔할 예정입니다. 주력 라인업의 팬덤 확장, 현지화 그룹, 신인 모멘텀을 다 갖춘 JYP를 최선호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